감옥에 있던 년이 뭘 알겠어. 2년 만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저를 맞이한 건 거실 한복판에 화려하게 차려진 시어머니의 환갑상과 감가보석으로 치장한 귀부인들 30명이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제 명의 아파트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금가락지 낀 손으로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날 밤 저는 캐리어 안쪽 깊숙이 숨겨둔 작은 봉투 하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 화려하던 잔치상은 차디찬 조사실 책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지원, 올해로 38살이 된 작은 온라인 의류 쇼핑몰 공동대표입니다. 경기도 변두리의 작은 동네에서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철물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 옆 골목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가게에서 놀았습니다. 망치, 줄자, 드라이버 같은 연장들이 제 장난감이었죠. 아버지는 늘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원아, 연장은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손에 착착 감기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게 진짜 좋은 연장이다. 아버지가 가게 진열대를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고 친구가 많지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한 번 맡은 청소 당번은 끝까지 마쳤죠. 저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손에 잘 맞는 연장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28살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던 저는 우연히 의류 쇼핑몰 사진 찍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 장에 정성을 들이는 그 일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30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의류 쇼핑몰을 시작했죠. 새벽까지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고객 후기 한 줄에도 답글을 달았습니다. 다음 시즌에 다시 찾아주는 단골이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남편 김태호를 처음 만난 건 32살 사촌 언니가 마련한 술자리였습니다. 김태호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옷 파는 쇼핑몰을 작게 하고 있어요. 저는 명함을 내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예. 김태호입니다. 저는 물류 창고에서 짐 나르는 일합니다. 김태호가 손등으로 입을 한번 닫고 짧게 답했습니다. 김태호는 말이 적었습니다. 1시간 동안 5마디나 했을까요? 그런데 그 5마디가 묘하게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헤어질 때 김태호가 제 가방을 들어 택시 안에 실어줬습니다. 가방이 꽤 무겁네요. 다음부터는 어깨 안 아프게 조그만 거 들고 다녀요. 조심히 가시고요. 김태호가 차 문을 닫아주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손에 잘 맞는 사람. 제가 평생 꿈꿔온 사람이 바로 김태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김태호와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을 처음 만난 자리는 동네 작은 한정식집이었죠. 박말순은 단정한 자주색 한복 차림에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네가 우리 태호랑 만난다는 아가씨구나. 듣자 하니 장사를 한다고. 박말순이 차를 따르며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 인터넷에서 옷 파는 쇼핑몰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으며 답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옷을 팔아? 쯧쯧. 그거 뭐 돈이나 제대로 만지겠니? 헛바람만 든 거 아니야? 박말순이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물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큰 돈은 못 벌어도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셔서 밥벌이는 쏠쏠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 여자가 밖에서 너무 큰돈 만지고 뻣뻣하게 굴면 집안 꼴만 시끄러워져. 남편 내조나 잘하면서 그냥저냥 푼돈이나 버는 게 최고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박말순이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인자해 보이는 미소인데 끝이 살짝 차가웠거든요. 김태호는 옆에서 그저 묵묵히 밥만 떠먹고 있었죠.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김태호에게 물었습니다. 태호 씨, 어머님이 좀 언짢으셨던 건 아니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운전석 옆에 앉아 김태호를 봤습니다. 에이, 당신이 몰라서 그래. 엄마가 원래 말투가 좀 툭툭 던지셔. 마음은 절대 안 그러시니까 신경 쓰지 마. 김태호가 핸들을 잡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김태호가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요. 결혼 후 저와 김태호는 함께 작은 사무실을 얻어 쇼핑몰을 키워갔습니다. 저는 기획과 사진, 고객 응대를 맡았고 김태호는 창고와 배송, 물건 사입을 맡았죠. 새벽 2시에 같이 송장을 붙이고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직원이 5명으로 늘었고 작은 사무실에서 좀 더 큰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작지만 단단한 가게라는 평을 듣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박말순이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사장님, 장사가 아주 잘 된다며? 내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워놓은 회사인데 이 애미가 와서 일손 좀 거들어줘야지. 핏줄이 최고 아니겠어? 박말순이 사무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요. 저희 직원들도 다 있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저는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얘는 사람 섭섭하게 왜 이래? 태호야, 내 애미가 왕년에 동대문 바닥에서 옷대다 팔던 짬이 얼만데 내가 싸고 좋은 물건 딱딱 골라다 주면 너희들 돈 버는 거 아니야. 박말순이 김태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당신 왜 그래? 엄마가 도와주겠다는데 굳이 밀어낼 거 뭐 있어? 그냥 엄마 하시고 싶은 대로 좀 놔둬. 김태호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일이라 거절을 길게 하지 못했죠. 저는 그저 며느리 도리라 생각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박말순이 사입에 끼어든 지 6달째 큰일이 터졌습니다. 대형 유통 플랫폼에서 우리 쇼핑몰 옷이 정품이 아니라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박말순이 몰래 싸구려 가짜 상품을 끼워 넣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손해배상과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표인 제가 모든 책임의 한가운데에 섰죠. 박말순은 저희 집으로 찾아와 거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지원아. 며느리야. 이 늙은 어미 한 번만 살려다오. 나 진짜 몰랐어. 그냥 싼 맛에 좋은 건 줄 알고 가져온 거란 말이야. 나 이 나이에 차가운 간방 가면 뼈 사가서 죽는다. 엉엉. 박말순이 제 무릎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 일단 일어나세요. 네. 며느리한테 무릎을 꿇으시면 어떡해요.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저는 박말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호야. 내 마누라한테 말 좀 잘해봐라. 저 기집애가 바지사장 아니 대표 아니냐. 초범이니까 벌금 좀 내고 금방 나올 거 아니야. 내 어미 진짜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박말순이 김태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지원아 진짜 미안한데 당신이 눈 딱 감고 한 번만 총대 매주라. 엄마 연세에 감방 가시면 진짜 큰일 나잖아. 당신 들어가 있는 동안 내가 밖에서 회사 싹 다 살려놓고 돈 다 갚아놓을게. 응? 부탁한다 진짜. 김태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호 씨,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한 짓도 아닌데 왜 내가 징역을 살아? 어머니가 친 사고를 왜 나한테 덮어 씌우냐고. 저는 김태호의 손을 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엄마가 당신 잘 되라고 돕다 실수한 건데 며느리 돼서 그 정도 희생도 못해. 한 번만 진짜 가족을 위해서 눈 딱 감고 들어가라니까. 김태호가 두 손을 모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죠. 저는 끝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로 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고 저는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김태호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회사 살려놓을 테니 걱정 말라던 그 말이요.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출소하던 날 아침 저는 교도소 정문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2년 동안 단 한 통의 영치금도 들어오지 않은 사람의 마음으로요.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처음 보는 도우미 한 명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누구슈? 아침부터 남의 집배를 막 누르고 난리야? 도우미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물었습니다. 남의 집이라뇨? 저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저는 작게 답했습니다. 거실 안에서 박말순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박말순이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손님 7, 8명을 앉혀놓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과일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저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죠. 어머머, 이게 누구야? 아니, 오늘 우리 집들이인 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대? 여러분, 인사들 해요. 이 집 껍데기만 가지고 있던 옛날 주인, 내 며느리였던 애야. 박말순이 일어나며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제가 징역 살고 온 날 아침에 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하세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무슨 짓이냐니? 내 아들 돈 벌게 해준 집이라 새 단장 좀 하고 집들이 하는 거지. 억울하면 너도 돈 벌든가. 아, 참. 이 집 이제 4명이야. 명패 바뀐 지 한참 됐다고. 박말순이 손에 든 잔을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이 집 제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사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고, 웃겨라. 되어 있었지. 네가 교도소에서 콩밥 먹고 자빠져 있는 동안 싹 다 내 이름으로 돌려놨어. 감옥에 처박혀 있던 년이 바깥 세상 돌아가는 꼴을 뭘 알겠어? 재산 관리 못한 내 탓을 해야지. 어딜 감히 눈을 부라려. 박말순이 손님들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자리를 피하려 했죠.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선 채로 김태호를 찾았습니다. 거실 끝 베란다 쪽에서 김태호가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태호 씨, 김태호. 저는 작게 김태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태호는 한참 동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만 살짝 돌리고는
다시 베란다 밖을 바라봤죠.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믿었던 한 사람의 등이 낯선 사람의 등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신발장 옆에 놓인 제 작은 캐리어 가방의 손잡이를 가만히 다시 잡았습니다. 챕터 2 가족이라는 이름의 더. 박말순이 사입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한 지 한 달 뒤였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박말순의 작은 책상 하나가 놓였습니다. 박말순은 매일 출근하듯 사무실에 나왔고 거래처 사장님들과 직접 통화를 시작했죠. 어머니, 그 거래처는 제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박말순의 책상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너는 사진이나 잘 찍어. 어른들 일은 어른들끼리 하는 거야. 박말순이 통화 중인 휴대폰을 어깨에 끼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회계 처리가 있어서요. 거래 내역은 저한테 공유해 주셔야 해요. 저는 한 발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2년이 시어미를 의심하는 거니. 박말순이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의심이 아니라요. 회사 운영상 필요한 거예요. 저는 손바닥을 모아 쥐었습니다. 박말순은 그날부터 저에게 일부 거래 내역만 골라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는 김태호를 통해서 정리한다고 했죠. 저는 김태호에게 따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호야, 어머님이 가져오시는 물건들 단가가 너무 싸.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 저는 노트북 화면을 김태호 쪽으로 돌렸습니다. 엄마가 동대문에서 오래 일하셔서 인맥이 좋잖아. 그래서 싸게 가져오시는 거지. 김태호가 화면을 슬쩍 보고는 다시 박스 정리로 돌아갔습니다. 태호야, 이 가격은 동대문 인맥으로도 안 나오는 가격이야. 뭔가 이상해. 저는 노트북을 닫고 김태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원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엄마를 못 믿어? 엄마가 우리 망하게 할 사람이야. 김태호가 송장 한 묶음을 식탁에 탁 내려놨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회사 일이라서 그래. 대표는 나잖아. 저는 김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표면 다야. 어른은 어른답게 모셔야 할 거 아니야. 김태호가 제 손을 슬쩍 떼어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거래 장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박말순이 들여온 옷들의 단가와 같은 옷을 다른 도매상에서 받았을 때의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 한참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대형 유통 플랫폼에서 우리 쇼핑몰을 정지시켰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사무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잠시 뒤 플랫폼 담당자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지원 대표님, 저희 쪽으로 정품 의심 신고가 10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담당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품 의심이라니요. 저희 옷은 다 정상 제품이에요. 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고객들이 보내주신 사진들 보시면 라벨이랑 박음질이 다릅니다. 일단 판매 정지하고 조사 들어갑니다. 담당자가 짧게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곧장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박말순이 들여온 박스 몇 개를 뜯어 옷을 꺼냈죠. 라벨의 글씨체가 미세하게 달랐고 안감의 박음질이 거칠었습니다. 가짜 상품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였죠.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도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통장 거래 내역을 한 줄씩 살펴봤습니다. 박말순이 사용한 거래처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모두 박말순의 지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김태호를 사무실에 따로 불렀습니다. 태호야, 이거 봐. 어머님이 다 빼돌리신 거야. 저는 통장 거래 내역을 김태호 앞에 펼쳤습니다. 지원아,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김태호가 앉지도 않고 서서 종이만 내려다봤습니다. 진정이 돼. 우리 회사가 무너지게 생겼어. 나 조사받으러 가야 돼. 저는 종이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엄마한테 따지자는 거야. 어떻게? 김태호가 그제야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지자가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시게 해야지. 안 그러면 회사 대표인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돼. 저는 김태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김태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만 두드렸죠.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엄마도 모시고. 김태호가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김태호를 믿고 있었죠.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에 박말순이 와 있었습니다. 박말순은 소파에 앉자마자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가에 살짝 갖다 대더니 어깨를 떨기 시작했죠. 지원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엄마가 욕심이 많아서 그랬어. 박말순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하신 거 인정하시는 거죠? 저는 박말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 인정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지원아. 박말순이 손을 뻗어 제 무릎을 잡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 살려줘.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 박말순이 갑자기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저는 박말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원아, 너는 초범이잖아. 회사 대표고. 잠깐만 들어가면 금방 나올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박말순이 제 손등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김태호 쪽을 돌아봤습니다. 김태호는 거실 의자 끝에 앉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지원아, 한 번만 도와줘. 엄마 진짜 들어가면 못 사셔. 김태호가 일어나 제 옆에 앉았습니다. 태호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 저는 김태호를 향해 목소리를 살짝 높였습니다. 내가 알아. 내가 알아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다 정리할게. 김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저는 김태호의 손을 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회사는 내가 살려놓을게. 변호사도 내가 좋은 사람으로 알아볼게. 당신 한 1년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김태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태호야, 1년이라니. 1년이 어떻게 잠깐이야. 저는 김태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원아,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 김태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박말순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제 무릎을 잡았죠. 지원아, 엄마가 평생 너한테 갚을게. 출소하면 집도 차도 다 내 앞으로 해줄게. 약속한다. 박말순이 손수건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박말순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원아, 엄마 한 번만 봐줘. 응. 박말순이 제 무릎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저는 박말순의 머리 위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김태호가 그런 박말순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저를 올려다봤죠.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봤습니다. 한 사람은 제 친정 어머니 뻘 되는 시어머니였고 또 한 사람은 제가 평생 같이 살기로 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태호야, 약속 하나만 해. 저는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든지 해. 말만 해. 김태호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회사 살려놔. 그리고 나 들어가 있는 동안 면회 꼭 와. 저는 김태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연하지. 매주 갈게. 영치금도 매달 넣을게. 약속한다. 김태호가 제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박말순과 김태호가 돌아간 뒤에도 일어나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사무실 직원들에게는 짧은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잠시 회사를 비울 일이 생겼다고요. 경찰 조사실에서 저는 박말순이 시킨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대표인 제가 했다고요. 조사관이 몇 번이고 다시 물었지만 저는 끝까지 같은 답을 했습니다. 조사실 책상 위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한번 쓸어내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김태호가 알아봐줬다는 사람이었는데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실형 2년이라는 말이 떨어졌을 때 저는 잠시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청석에는 김태호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말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저는 김태호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태호야, 약속 잊지 마.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잊지 마. 걱정 마. 김태호가 작게 답했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김태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때는 그저 길고 어두운 터널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잡힌 작은 손가방 끈을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식 날 김태호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챕터 3 차가운 철창 안의 진실. 수의를 입고 처음 마주한 감방은 좁고 차가웠습니다. 회색 벽, 회색 바닥, 회색 이불. 저는 그 안에서 작은 짐 한 묶음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셋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새로 왔어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으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뭐 때문에 들어왔어? 가장 안쪽 자리에 앉은 여자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회사 사장이었구먼. 여기 들어온 사장들 다 같은 말해. 본인 잘못 아니라고. 옆자리 여자가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머리가 멍한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고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었죠. 입에 맞지 않는 밥을 억지로 떠넣으며 면회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처음 석 달은 김태호가 2주에 한 번씩 면회를 왔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본 김태호는 헬쑥해 보였습니다. 태호야, 회사는 어때? 저는 수화기를 두 손으로 잡고 물었습니다. 잘 돌아가. 직원들도 다 자리 지키고 있어. 김태호가 시선을 살짝 피하며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셔.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매일 절에 가서 당신 위해 기도하셔. 김태호가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두드렸습니다. 태호야, 영치금 매달 들어오고 있어. 고마워. 저는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당연한 거지. 걱정 마. 곧 나올 거야. 김태호가 짧게 답하고는 시계를 봤습니다. 면회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김태호는 늘 면회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그게 김태호의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보면 더 힘들 테니까요. 6달째 접어들자 면회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2주에 한 번이던 면회가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2달에 한 번이 되었죠. 영치금 입금 안내도 끊겼습니다. 저는 매일 면회 신청 안내판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면회 안내가 한 달 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죠. 이지원 씨, 남편이 안 와. 가장 안쪽 자리 여자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바쁜가 봐요. 저는 작게 답했습니다. 바빠도 와. 안 오는 건 다른 이유야. 여자가 짧게 한마디 더 던지고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누운 채로 천장의 형광등 자국만 한참을 바라봤죠. 8달째 되던 날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쯤 많아 보이는 박마담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경제사범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죠. 박마담은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원 씨 사장했다며 박마담이 자리에 짐을 풀며 물었습니다. 네, 작은 쇼핑몰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쇼핑몰 이름이 뭐였어? 박마담이 이불을 펴며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마담이 잠깐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작년에 사고 났다고 시끄러웠지. 박마담이 이불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그 일로 들어왔어요. 저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지원 씨, 밖에 가족 누구 있어? 박마담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요. 저는 작게 답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살려놓겠다고 했지. 박마담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저는 박마담을 마주봤습니다. 그런 사건은 패턴이 다 비슷해. 들어가는 사람 따로, 챙기는 사람 따로. 박마담이 짧게 답하고는 책을 펼쳤습니다. 저는 박마담의 말에 가슴이 한번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김태호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죠. 김태호는 약속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박마담은 면회 때 자기 변호사를 통해 바깥 정보를 자주 받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박마담이 운동장에서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이지원 씨, 마음 단단히 먹어. 내가 변호사 통해서 그 회사 좀 알아봤어. 박마담이 운동장 구석에 서서 말했습니다. 마담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박마담의 얼굴을 봤습니다. 회사 대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이지원에서 김태호 단독 대표로. 박마담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멈칫 굳어섰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회사 지분도 시어머니 박말순이 절반 넘게 가지고 있어. 박마담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습니다. 마담님, 그게 가능해요. 제 동의 없이요. 저는 박마담의 팔을 잡았습니다. 위임장 한 장이면 다 돼.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박마담이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면회 다녀가던 첫 달 신분증 사본 한 장을 두고 가라고 했던 게 떠올랐죠. 영치금 신청에 필요하다며 도장도 같이 부탁했던 일도요. 그리고 더 있어. 이지원 씨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팔렸어. 시어머니가 고급 주상복합으로 이사 갔다는 소문이 자자해. 박마담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파트가요. 그 집이요. 저는 박마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지원 씨, 미안한데 사실이야. 박마담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감방에 돌아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데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말이 맞았죠. 같은 방 사람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방마담이 옆자리에서 가만히 제 등을 한번 토닥였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종이와 펜을 신청했습니다. 김태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회사 대표가 바뀐 게 사실인지, 우리 집을 어머님이 가져가신 게 사실인지 한 번만 와서 직접 말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어 보내고 답장이 오기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교도관이 제 이름을 부르며 봉투 하나를 건넸을 때 저는 손이 떨려 봉투를 한참 동안 뜯지 못했죠. 방마담이 옆에서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 든 것은 김태호가 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이름이 찍힌 차가운 서류 한 장이었죠.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사육칸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범죄자, 아내와의 신뢰 회복 불가. 저는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마담이 서류를 슬쩍 봤습니다. 이지원 씨 괜찮아? 방마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담님, 저 정말 바보였네요. 저는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말했습니다. 이지원 씨 바보 아니야. 그쪽이 나쁜 거지. 방마담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저는 진짜였거든요.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았습니다. 이지원 씨, 그 말 진짜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무기야. 방마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베개 밑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자 다리에 힘이 빠졌고 운동 시간에도 벽에 기대 서 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교도관이 의무실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만 가로저었죠. 방마담이 점심시간에 제 식판 옆에 자기 식판을 가져다 놨습니다. 이지원 씨, 한 숟갈만 먹어. 한 숟갈만. 방마담이 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마담님, 입맛이 없어요. 저는 숟가락을 손에 든 채 식판만 바라봤습니다. 이지원 씨 살아있어야 갚아줄 거 아니야. 저쪽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알잖아. 방마담이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방마담의 눈을 봤습니다. 저는 그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방마담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저는 끝까지 사기꾼 대표로 남는 거였죠. 저는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씹어 넘기는데 목이 메었지만 두 번째 숟갈을 다시 들었습니다. 방마담이 옆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갈리는 것을, 마음 안쪽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자리 잡는 것을 저는 또렷이 느꼈습니다. 챕터 4절만 끝에서 잡은 동아줄. 식사를 다시 시작한 뒤로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숨이 차오를 때까지 걸으면 머릿속이 조금 맑아졌죠. 방마담이 제 옆에서 같이 걸어줄 때가 많았습니다. 이지원 씨, 그 회사 살리려고 어떤 짓들을 했어? 옥살이 전에 말이야. 방마담이 입김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마담님, 평생 단골들 안 떨어지게 하려고 별짓 다 했어요. 사진 한 장 잘못 올라가면 새벽까지 다시 찍었고요. 저는 운동장 끝에 철망을 보며 답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기칠 사람으로 보여. 방마담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겠죠. 저는 발끝으로 모래를 한번 찼습니다. 이지원 씨, 진실은 늦어도 와. 늦을 뿐이지 안 오는 게 아니야. 박마담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마담의 말을 마음 안쪽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도서실에서 책을 빌려보기 시작했죠. 회사법 입문서, 회계 기초, 사기 사건 판례집 같은 책들이었습니다. 저는 글자 한자 한자를 천천히 따라 읽으며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이전에 저였다면 평생 펼치지도 않았을 책들이었죠. 밤마다 노트에 적은 글자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저는 무엇을 모르고 살아왔는지 한 줄씩 확인했습니다. 수감 1년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교도관이 제 이름을 부르며 면회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담님, 면회예요. 저는 박마담을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그 인간들은 아닐 것 같은데. 박마담이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가볼게요. 저는 옷매무새를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에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양복에 단정한 검은 안경. 저는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최 회장이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대량으로 옷을 사가시던 큰 거래처 사장님이었죠. 최 회장은 강남에서 큰 편집숍 몇 곳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지원 대표 오랜만이네. 최 회장이 수화기를 들며 가만히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최 회장이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는 어떻게 아시고요? 저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렸습니다. 이 대표, 우리 처음 거래할 때 기억나? 최 회장이 안경을 한번 올리며 물었습니다. 기억나요. 첫 거래 때 박스 안에 들어있던 옷 한 벌이 불량이라 제가 다시 보내드렸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답했습니다. 그래. 불량 한 벌.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매장까지 직접 와서 사과하고 새 옷을 2벌 더 챙겨서 갖다 놨지.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큰일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알아. 최 회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수화기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뒤로 이 대표 회사 옷만 들였어. 우리 매장 단골들이 그 옷 좋다고 했지. 최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회장님 덕에 회사가 컸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이 대표, 그래서 작년에 뉴스로 사고 났단 소식 들었을 때 내가 못 믿었어. 이 대표 그런 사람 아니거든. 최 회장이 가만히 말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그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천천히 말해봐. 시간 많아. 최 회장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최 회장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가만히 저를 기다려주셨죠. 저는 천천히 그동안의 일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이 회사 자금에 끼어든 일, 가짜 옷이 섞여 들어온 일, 거실 바닥에 무릎 꿇은 박말순과 회사 살려놓겠다던 김태호의 약속, 그리고 보름 만에 돌아온 이혼 소장까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줄씩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끝까지 듣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안경을 천천히 벗어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이 대표 정직한 사람이 무너지는 거 내가 가만히 못 봐. 최 회장이 안경을 다시 쓰며 짧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수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내가 출소날 마중 나갈게. 그리고 이 대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내가 도울 거야. 최 회장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최 회장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았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감방으로 돌아왔을 때 박마담이 책에서 눈을 떼며 저를 봤습니다. 이지원 씨, 얼굴이 좀 펴졌네. 박마담이 책을 덮었습니다. 마담님, 옛날 거래처 회장님이 오셨어요. 출소하면 도와주신대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지원 씨, 누가 그러는데 정직하게 살면 손해라잖아. 그게 거짓말이야. 박마담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정직이 늦어도 한 사람은 알아본다는 거 오늘 알았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원 씨,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지. 박마담이 의자를 끌어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다음 단계요. 저는 박마담을 봤습니다. 이지원 씨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 증거 같은 거 모아둔 거 있어. 박마담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뭐야? 박마담이 자세를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불량 자재들이라고 어머님이 거래처에 직접 지시하시는 통화, 제가 한번 녹음한 적이 있어요. 사고 나기 직전에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거 어디 있어? 박마담이 눈을 살짝 빛냈습니다. 그때는 가족이니까 진짜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USB에 옮겨서 은행 비밀 금고에 넣어뒀어요. 이중장부 사본도 같이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이지원 씨, 그거 황금이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박마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잘 보관돼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원 씨, 출소하면 그것부터 꺼내. 그리고 한 번에 터뜨려야 돼. 야금야금 하지 말고. 박마담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왜요? 저는 박마담을 봤습니다. 그쪽이 먼저 알아채면 이지원 씨 또 당해. 한 방에 가야 그쪽이 못 일어나. 박마담이 손바닥을 식탁에 한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박마담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새로 펼쳐서 한 장에 한 줄씩 적었습니다. 출소 첫째 날 할 일, 첫째 주에 할 일, 첫 달에 할 일. 박말순이 거래한 가짜 옷 공급처, 빼돌린 자금이 흘러간 계좌, 위임장 위조에 협조했을 만한 법무자, 사무실 이름까지. 저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한 줄씩 정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마담이 옆자리에서 가만히 책장을 넘기다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이지원 씨, 나 출소하면 신문사 쪽에 아는 후배가 있어. 경제부 기자야. 박마담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마담님, 그 말씀 진심이세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지원 씨가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인 거 내 두 눈으로 봤어. 그런 사람 또 당하는 거 보기 싫어. 박마담이 짧게 답하고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저는 노트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박마담 출소 후 연락처 확보. 저는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남은 형기는 8달.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던 시간이 이제는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서실에서 새 책 한 권을 더 빌려왔습니다. 표지에는 사기와 횡령,
위임장 위조에 대한 판례가 정리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첫 장을 펼치고 천천히 한 줄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5회색의 가면을 쓴 사람. 출소한 날 아침, 교도소 정문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옆에 최 회장이 서 있었죠. 저는 짐 보따리 하나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이 대표 고생 많았어. 최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와주셨네요. 저는 짐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지. 일단 차에 타. 아침부터 한 끼 먹고 시작하자. 최 회장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한 번 더 교도소 정문을 돌아봤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문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저는 그 문을 등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회장은 시내의 조용한 한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대표 천천히 먹어. 위에 부담 가지 않게. 최 회장이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식사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숟가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말해봐. 최 회장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제가 한동안은 멀쩡한 모습으로 다니지 않으려고요. 저는 국그릇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멀쩡하지 않다는 게. 최 회장이 안경을 한번 올렸습니다. 폐인처럼 다닐 거예요. 술 냄새도 묻히고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요. 그래야 그쪽이 저를 우습게 보고 방심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대표,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사람이 한번 입은 옷이 인상이 되거든. 최 회장이 잠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그렇게 살 거예요. 그쪽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사무실은 내가 변두리 쪽에 작은 거 하나 빌려줄게. 간판 안 거는 대로. 최 회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2년 만에 비밀 금고를 여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죠. 금고 안에는 USB 하나와 작은 검은 수첩, 그리고 통장 사본 한 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박말순이 사는 주상복합 근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머리도 한번 안 빗고 헐렁한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죠. 박말순이 자주 다닌다는 그 술집 앞 골목 의자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박말순이 어떤 부인 둘과 함께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박말순은 손에 큰 종이백을 들고 있었고 명품 코트 차림이었죠. 저를 발견한 박말순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나, 저게 누구야? 박말순이 친구들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술잔을 들어 보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는. 너 지금 거기서 뭐해? 박말순이 다가오며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한잔하고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요. 저는 일부러 말끝을 흐렸습니다. 세상에, 이지원이 어떻게 됐어? 사람이 저 모양이 됐다니. 박말순이 친구들 쪽을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안 됐다. 감옥 한번 다녀오더니 사람 망가졌네. 옆에 있던 부인이 혀를 한번 찼습니다. 엄마 갈 데 없으면 어디 시설 가서 좀 누우라고 그래. 또 다른 부인이 가방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박말순이 그 말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정신 좀 차렸어. 어디 가서 일이라도 좀 알아봐. 응.
박말순이 술잔이 놓인 식탁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지폐를 내려다봤습니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 명색이 며느리였는데 굶기진 말아야지. 박말순이 가방끈을 고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지폐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천천히 떨렸지만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먹을게요. 저는 지폐를 두 손으로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말순이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웃었습니다. 친구 부인들도 같이 따라 웃었죠. 박말순이 친구들 쪽으로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감옥에 있던 년이 뭘 알겠어. 평생 그렇게 살라 그래. 박말순이 손을 휘저으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머니 안에 10,000원짜리가 손가락 끝에서 만져졌습니다. 저는 그 지폐를 꺼내 식탁 위에 가만히 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그 지폐 위에 박말순의 뒷모습이 함께 잡히도록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한쪽에 또렷이 찍혔죠. 저는 술집 사장님께 그 10,000원짜리를 도로 돌려드렸습니다. 사장님, 이거 따로 잘 보관해 주세요. 며칠 안에 찾으러 올게요. 저는 봉투 하나에 지폐를 넣어 건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저는 술잔을 한 번 더 들어 입에 댄 척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짜 페인 행세 첫째 날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최 회장이 마련해준 변두리의 작은 사무실은 간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계단을 2층 올라가야 하는 낡은 건물의 한쪽 방이었죠. 저는 그곳에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만 놓았습니다. 며칠 뒤 아침 사무실 문 앞에서 2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한 차장과 막내 디자이너 윤지였습니다. 대표님, 한 차장이 저를 보자마자 짧게 부르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차장님, 윤지 씨,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는 사무실 문을 열어 2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대표님 출소하셨다는 소식 듣고 수소문했어요. 회장님께 여쭤서 겨우 찾았어요. 윤지가 눈가를 한번 닦았습니다. 왜 굳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회사도 없는데요. 저는 의자를 2분 앞으로 끌어다 놨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그때 가만히 있었던 거 평생 마음에 걸렸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한 번도 잠을 푹 잔 적이 없어요. 한 차장이 손가락으로 무릎을 쥐며 말했습니다. 한 차장님, 그건 2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잘못은 그쪽이 했지만 저희가 입 다물고 있던 건 사실이에요. 대표님이 다시 일 시작하시면 저희가 다시 손발 맞춰드리고 싶어요. 윤지가 무릎 위에 2손을 모았습니다. 2분,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시면 손해예요. 저는 한 차장과 윤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아요. 대표님이랑 일할 때가 진짜 일하는 것 같았어요. 한 차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저는 2사람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2분이 손해보지 않게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작은 거부터 다시 시작해요. 한 차장이 책상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차장이 미리 적어둔 거래처 명단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손대지 않은 오래 거래해온 작은 매장들이었죠. 이지원이라는 이름은 한동안 쓰지 마세요. 회사 이름도 새로 짓고요.
한 차장이 펜으로 노트의 한 줄을 두드렸습니다. 네, 당분간은 한 차장님 이름으로 거래해 주세요. 저는 뒤에서 일할게요. 저는 한 차장을 받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갈게요. 한 차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무실 뒤편의 작은 방에서 새벽까지 도면을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들께 보낼 견본 사진을 직접 골랐습니다. 이름을 내걸지 않은 일이었지만 손가락 끝의 감각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잡고 옷 한 벌의 결을 살피는 순간 가슴 안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이 깊어 사무실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와 검은 수첩을 한번 꺼내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놨죠. 그러고는 한참 동안 그것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USB를 다시 서랍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말순과 김태호가 저를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가만히 있어야 했죠. 저는 책상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책상의 결이 시원하고 단단했습니다. 챕터 6 독사의 반격. 작은 사무실로 옮긴 지 5달이 지났습니다. 한 차장과 윤지의 손을 빌려 작은 거래처들을 다시 하나씩 잡아갔죠. 이름을 내걸지 않고 일했지만 옷의 결과 사진의 각도, 상세 페이지의 문장 한 줄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는 단골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한 차장님, 거기 거래처 한 군데가 그러던데 이 옷 사진 누가 찍었느냐고. 윤지가 노트북 화면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답했어? 저는 도면에서 눈을 떼고 윤지를 봤습니다. 새로 들어온 디자이너라고 둘러댔어요. 근데 사장님이 픽 웃으시면서 이 결은 한 사람 거라고 하시던데요. 윤지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니. 누구라던.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지원 대표님 사진이랑 똑같다고 하시던데요. 윤지가 작게 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의 결에 사람의 손길이 남는다는 것을 그날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단골을 만들어 온 이지원이라는 사람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 안쪽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 무렵 최 회장이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 대표 슬슬 큰 거 한번 잡아보자. 최 회장이 의자에 앉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큰 거요. 저는 의자를 끌어다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새로 여는 복합 매장 있잖아. 강남 한복판에 들어가는 곳. 그 안에 들어갈 여성복 자체 브랜드 하나를 만들 거야. 그 총괄을 이 대표가 맡았으면 해. 최 회장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이름 내걸 단계가 아닌데요. 저는 손을 살짝 모아 쥐었습니다. 이 대표, 이젠 슬슬 나와도 돼. 저쪽도 한 번은 알게 될 거고 어차피 부딪힐 거면 우리가 자리 잡고 부딪히는 게 나아. 최 회장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름을 내걸지 않으면 평생 그늘 안에서 일해야 했고 이름을 내걸면 그쪽이 다시 칼을 들이댈 것이었죠. 저는 펜을 들어 노트 한쪽에 짧게 사인을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좋아. 계약은 다음 주에 정식으로 하자. 최 회장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업계의 정직한 사장으로 알려져 있던 이지원이 최 회장의 새 매장 자체 브랜드를 맡았다는 이야기가 일주일도 안 돼 돌았습니다.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큰 사무실로 옮겼고 직원 2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이름이 다시 세상에 올라가는 만큼 박말순과 김태호의 귀에도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죠. 새 사무실로 옮긴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말순이 김태호를 앞세워 들어왔습니다.
박말수는 그날도 화려한 코트 차림이었고 손에는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이지원. 박말순이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와? 다 들리는데. 회장님 새 매장 맡았다며. 이지원이가 이름 걸고 한다며. 박말순이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지원, 정신 차려.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이름을 걸어. 한 번 들어갔다 온 사람은 한 번 들어갔다 온 사람답게 살아야지. 박말순이 손가락으로 사무실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의자 뒤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호야, 너도 말 좀 해봐. 박말순이 김태호 쪽을 돌아봤습니다. 지원아, 적당히 해. 우리 다 같이 망하자는 거야. 김태호가 입을 떼며 시선을 비스듬히 내렸습니다. 태호야, 우리라니. 우리가 어디 있어. 저는 김태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원아, 좋게 말할 때 그만둬. 지방에 작은 가게 하나 차려줄게. 거기서 조용히 살아. 김태호가 가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호야, 그게 무슨 봉투야?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적당히 챙겨줄 돈이야. 받고 사라져. 김태호가 봉투를 책상 위에 툭 놓았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릴 것 같았지만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만히 김태호 쪽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태호야, 가져가.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지원, 어른이 좋게 말할 때 받아. 박말순이 봉투를 다시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무실에서 나가주세요. 다음에 보실 때는 다른 자리에서 뵙고 싶어요. 저는 박말순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말순의 얼굴이 한번 굳었습니다. 김태호가 박말순의 팔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갔죠.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 차장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한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차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봉투를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박말순의 보복은 빠르고 악랄했습니다. 며칠 뒤 업계 게시판과 인터넷 카페에 글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원, 감옥 다녀온 사기꾼이 최 회장 뒤에 숨어 다시 옷 장사를 시작했다. 가짜 옷을 정품이라고 속여 팔던 사람이 또 손을 댄다. 이번에 들어갈 매장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같은 내용의 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 줄씩 내리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 차장이 옆에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한 차장이 모니터를 두드렸습니다. 한 차장님, 지금은 두세요. 더 두고 봐야 돼요. 저는 모니터를 닫았습니다. 대표님, 거래처에서도 연락 와요. 정말 가짜 파신 거 맞느냐고요. 윤지가 휴대폰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윤지 씨, 거래처에는 직접 만나서 설명하실게요. 약속 잡아주세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을 한 분씩 만나러 다녔지만 소문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사무실 근처에 처음 보는 남자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새벽 사무실로 출근해 보니 출입문 손잡이가 부서져 있었고 안에 쌓아두었던 견본 옷 박스 몇 개가 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진짜 깡패예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윤지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신고는 할게요. 근데 그것만으론 안 돼요. 저는 박스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박말순의 압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에게 자금을 댄 다른 투자자 한 명이 회사로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대표, 잠깐 보자. 최 회장이 점심시간에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대표 그만두라고 하더라고. 정가자 이름이 매장에 박히면 안 된다는 거지. 최 회장이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이 대표 사과는 안 해도 돼. 내가 묻고 싶은 건 하나야. 그 사람들 정리할 준비는 됐어. 최 회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네, 됐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에 움직이자. 우리 법무팀 다 붙여줄게. 최 회장이 식탁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늦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한 차장과 윤지가 모두 퇴근한 뒤였죠.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이 밀어두었던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한 개와 검은 수첩 한 권, 그리고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저는 USB를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놨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지난 2년의 시간을 뒤집을 열쇠였습니다. 저는 USB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사무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고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USB의 표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저는 한 차장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 달라고요. 답장은 곧 왔습니다. 몇 시까지요? 저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답을 적었습니다. 새벽 6시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저는 다시 USB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방 안에 봉투가 묵직하게 어깨를 눌렀지만 다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챕터 7 숨겨둔 카드의 반전. 새벽 6시 사무실에는 한 차장과 윤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USB 한 개와 검은 수첩, 통장 사본 한 장을 천천히 올려놨습니다. 한 차장과 윤지가 동시에 자세를 바로 세웠죠. 한 차장님, 윤지 씨. 오늘부터는 우리가 움직일 차례예요. 저는 두 분을 차례로 봤습니다. 대표님, 이게 다 뭐예요? 윤지가 USB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교도소 가기 전에 비밀 금고에 넣어둔 거예요. 어머님이 가짜 옷들이라고 거래처에 직접 지시하시는 통화 녹음, 그리고 빼돌린 돈의 흐름을 적어 놓은 수첩이에요. 저는 손가락으로 USB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이게 있는데 왜 지금까지? 한 차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차장님, 그땐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진짜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윤지가 물었습니다. 오늘 안에 3군데로 동시에 넘길 거예요. 회장님, 법무팀, 경찰, 그리고 박 마담님이 소개해 주신 신문사 기자분이요. 저는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3군데를 동시에요. 한 차장이 살짝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한 곳만 가면 그쪽이 막을 시간을 줘요. 동시에 가야 손을 못 써요. 저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USB의 내용을 노트북에 옮겨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이 거래처 사장에게 가짜 옷을 들여놓으라고 지시하는 통화 한 통, 회사 돈을 박말순 지인의 계좌로 빼돌리도록 김태호에게 지시하는 또 다른 통화, 그리고 위임장 위조에 협조한 법무사 사무실의 이름까지. 검은 수첩에는 박말순이 직접 손으로 적은 거래처별 마진 내역이 빼곡히 있었죠.
저는 자료를 세 묶음으로 나눠 봉투에 담았습니다. 한 봉투는 최 회장의 법무팀, 한 봉투는 경찰, 한 봉투는 박마담을 통해 소개받은 경제부 기자에게 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박마담을 출소 후 처음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작은 카페 안쪽 자리였습니다. 박마담은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죠. 이지원 씨, 얼굴이 많이 살아났네. 박마담이 자리에 앉으며 저를 봤습니다. 마담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그 자료. 박마담이 봉투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 마담님이 말씀해 주신 기자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작게 답했습니다. 이지원 씨, 한번 터지면 그쪽 사람들 다시 일어서기 어려워. 마음 단단해. 박마담이 봉투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마담님, 저는 이미 한번 무너져 봤어요. 다시 무너지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박마담의 눈을 봤습니다. 박마담이 짧게 미소 짓고는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지원 씨, 내가 신문사 후배한테 한 가지만 부탁할게. 기사 나가는 순간이랑 경찰 압수수색 들어가는 순간을 맞춰줄게. 박마담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담님. 저는 두 손으로 박마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원 씨, 그동안 못 잔 잠 다음 주부터 자. 박마담이 가만히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박마담과 헤어진 뒤 저는 곧장 최 회장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최 회장은 법무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대표 자료 다 가져왔어. 최 회장이 짧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법무팀 변호사 김 변호사가 봉투 안의 내용을 한 장씩 살폈습니다. 한참을 살핀 뒤 김 변호사가 안경을 한번 올렸습니다. 이지원 대표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 횡령, 위임장 위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사무실 깽판 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시켰다는 증언을 받고 싶어요. 저는 김 변호사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받은 돈에 비해 받을 처벌이 더 크다는 걸 알면 입을 열 거예요.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쪽에서 알아볼게요. 김 변호사가 노트에 펜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최 회장이 옆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대표 마지막까지 가는 거지. 최 회장이 짧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끝까지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며칠 뒤 김 변호사가 깽판을 친 남자 중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이름은 한모 씨로 했습니다. 조사실 같은 작은 방에서 그 남자가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지원 대표님이세요? 한모 씨가 시선을 살짝 피하며 물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누구한테 돈 받고 우리 사무실에 오셨어요?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게 한모 씨가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우리 변호사님이 처벌 최소화되도록 도와드릴게요. 거짓말하시면 한 선생님이 다 뒤집어 쓰세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모 씨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죠. 박말순 여사님이 시키셨어요. 사무실 좀 부수고 자재 못 들어가게 막아달라고요. 한모 씨가 작게 답했습니다. 돈은 얼마 받으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건당 100만 원씩이요. 5번 했어요. 한모 씨가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펜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모 씨의 진술이 끝나자 김 변호사가 짧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한모 씨가 한 줄씩 읽고 사인을 했습니다. 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원 대표님 죄송합니다. 한모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모 씨가 나간 뒤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깡패까지 부려가며 저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종이 한 장 위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변호사가 박말순과 김태호를 사기, 횡령, 업무방해,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박마담의 후배 기자가 신문사에서 기사 송고 시간을 맞춰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한 경제일간지의 인터넷판에 큰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죄 덮어 씌운 시어머니의 민낯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안에는 박말순이 가짜 옷을 들여오라고 지시하는 통화 일부, 회사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위임장 위조에 협조한 법무사 사무실의 이름이 모두 실렸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지 1시간 만에 박말순의 주상복합 앞에 경찰차 3대가 멈춰 섰습니다. 같은 시각 김태호가 출근한 회사 앞에도 경찰이 도착했죠.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그 모든 일을 휴대폰 화면으로 확인했습니다. 한 차장과 윤지가 옆에서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진짜로 다 뒤집어졌어요. 윤지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차장님, 윤지 씨, 우리 이거 끝까지 잘 마무리해요. 저는 두 분을 봤습니다. 네, 대표님. 한 차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오전 10시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저는 한 박자 늦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원아, 엄마야. 엄마 한 번만 살려줘. 박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경찰서에 계세요.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진짜로 잘못했어. 엄마가 무릎 꿇고 빌게. 한 번만 봐줘. 박말순이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2년 전에 거실에서도 하셨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지원아, 엄마 진짜로 늙어서 거기 들어가면. 박말순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안에 2년 있었어요. 어머니가 거기 들어가시는 게 두려우신 만큼 저도 두려웠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원아. 박말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감옥에 있던 년이 뭘 알겠냐고 하셨죠. 이제 어머님이 직접 배우실 차례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 손이 잠시 떨렸지만 저는 다시 단단하게 손바닥을 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늦은 봄의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차장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책상 위에 가져다 놨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챕터 8 정직한 손의 자리.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그동안 저를 두고 떠돌던 소문은 한 번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업계 게시판과 인터넷 카페에는 박말순과 김태호의 이름이 도배되기 시작했죠. 며느리에게 죄 덮어 씌우고 호의호식한 사람들이라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한때 저를 향했던 손가락들이 다른 곳을 향한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었죠. 박말순은 사기와 횡령, 위임장 위조,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태호는 공범으로 같이 묶였죠. 재판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의 변호사는 박말순이 아들에게 끌려다닌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김태호의 변호사는 김태호가 어머니에게 끌려다닌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모자가 서로의 얼굴을 외면한다는 이야기는 박 마담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번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 출석이었고 2번째는 마지막 선고일이었죠. 선고일에 박말수는 흰머리를 가지런히 빗은 채 법정에 섰습니다. 김태호도 옆에서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죠. 판사가 2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말수는 4년, 김태호는 3년이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 복도에서 박말순이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지원아. 박말순이 짧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박말순의 얼굴을 한번 봤죠. 2년 전 거실 바닥에 무릎 꿇었던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모르셨던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생 기억하실 거라는 게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그게 무슨... 박말순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저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김태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들어 저를 보지도 못했죠. 저는 김태호 쪽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 나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일이 마무리되고 한 달 뒤, 저는 박말순이 가져갔던 아파트와 회사 지분을 되찾았습니다. 빼돌린 돈도 위자료까지 보태 모두 돌려받았죠. 최 회장의 강남 복합 매장에 들어갈 자체 브랜드도 무사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런칭 첫 주 매출이 회장님이 처음 예상했던 금액의 2배를 넘겼습니다. 런칭 파티가 끝난 뒤 사무실에 돌아와 저는 책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 차장이 종이백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출소하는 날 아버님 가게에서 사둔 거예요. 한 차장이 종이백을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한 차장님, 이게 뭐예요? 저는 종이백을 살짝 열었습니다. 줄자 하나랑 손에 잘 맞는 작은 망치 하나요. 대표님, 옛날에 아버님 철물점에서 그런 거 가지고 노셨다고 하셨잖아요. 한 차장이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줄자를 손에 가만히 쥐었습니다. 줄자의 손잡이 부분이 손바닥에 딱 맞게 들어왔습니다. 한 차장님, 저 진짜 이게 좋아요. 저는 줄자를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대표님, 늘 그렇게 사셨잖아요. 손에 잘 맞는 연장 같은 사람. 한 차장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줄자를 다시 종이백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책상 한쪽 서랍을 열어 안쪽에 가지런히 넣어두었죠. 서랍 안에는 이미 작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소한 날 새로 산 노트였습니다. 첫 장에는 이지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 아래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손에 잘 맞는 연장으로 살자. 윤지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회장님 전화 오셨어요. 윤지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이 대표 다음 시즌 매장도 한번 같이 가볼래? 최 회장의 목소리에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또 큰일을 주시려고요.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이 대표 손에 닿으면 큰일도 손에 맞는 일이 되니까. 최 회장이 가만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음 주에 자세히 뵐게요. 저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을 무렵 저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동네 시장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분식집 봉투가 들려 있었죠. 지원아, 오늘은 엄마가 김밥이랑 떡볶이 한번 해줄게. 어머니가 제 팔짱을 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어머니 분식집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알죠? 저는 어머니의 팔을 살짝 토닥였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그동안 한 번도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어머니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엄마, 그게 왜 엄마 잘못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우리 딸 그렇게 당하는 거. 어머니가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엄마, 다 지나갔어요. 저 지금 진짜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한번 안았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김태호의 형이었습니다. 김태호가 수감되고 박말순의 빚을 떠안은 사람이 김태호의 형이었죠. 허름한 점퍼 차림에 어깨가 잔뜩 좁아져 있었습니다. 김태호의 형이 저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향해 한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호의 형이 입을 때려다가 그대로 시선을 떨궜죠. 저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원아, 저 사람 누구야? 어머니가 작게 물으셨습니다. 엄마,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앞을 보며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한 번 더 꼭 잡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김밥과 떡볶이를 한참 동안 먹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다 먹는 동안 어머니가 옆에서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엄마,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지원아, 엄마는 우리 딸이 그냥 이렇게 밥 잘 먹는 거 보는 게 제일 좋아. 어머니가 휴지로 제 입가를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저녁에 방에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노트 위에 다음 시즌 매장 도면을 한 장씩 그려갔죠. 손이 가벼웠습니다. 머릿속이 또렷했습니다. 서랍 안의 USB는 이미 김 변호사 사무실로 옮겨져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랍 안에 비밀 같은 물건을 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신 서랍 안에는 줄자 하나와 작은 망치 하나, 그리고 이지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노트 한 권만 가지런히 들어 있었죠. 저는 책상 위 도면 한 장을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종이의 결이 단단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손에 잘 맞는 그런 결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름밤의 매미 소리가 가만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두면 위에 천천히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사람의 첫 줄을 정직한 손으로 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참 무거웠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차가운 철창 안에서 보낸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이름 석 자를 몇 번이고 잃어버렸어요.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죄수 번호 하나로만 불리던 날들이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손에 잘 맞는 연장 하나처럼 묵직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결국 저를 살린 길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새벽에 눈을 뜨면 그 좁은 방의 회색 벽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그 안에서 저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 밖에서 저는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서 숨죽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당신이 지키는 겁니다. 누가 빼앗아가도 결국 돌아오는 자리, 그게 바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몫이에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